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신작 센티멘탈 밸류입니다. 트리에 감독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1년에 나왔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각종 영화제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감독입니다. 그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신작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보셨을 거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상영이 끝나고 역대 세 번째로 길다는 19분짜리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기사도 봤고 19분 기립박수면은 운동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1위가 파네미로 22분, 2위가 화씨 911 20분이라고 하네요. 야, 19분을 어떻게 쳤지? 대단한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다음으로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길래 이러나 싶어서 진짜 큰 기대를 안고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보는 내내 솔직히 좀 많이 지루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스타일은 아닌데 평론가들이나 시네필들이 왜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 영화가 왜 그런 반응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인 센티멘탈 밸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탈 밸류라는 표현은 금전적으로는 얼마 안 해도 감정이 담겨 있어서 도무지 못 버리겠는 것들, 그럴 때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이 제목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따뜻하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무게가 너무 크면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기도 하잖아요. 결국 이 영화는 그 감정의 무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어린아이가 집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상상하면서 쓴 에세이를 읽는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집이 뱃속에 생명이 찰 때 행복할까? 창문이 꽝 닫힐 때 고통을 느낄까? 이런 상상들을 초반 나레이션으로 깔아주는데 감독이 처음부터 이 집을 중요한 소재로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집은 여러 세대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공간인데요. 그러면서 집에 균열이 생겼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금이가 있는 이 가족의 위태로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트리에 감독이 실제로 자기 가족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계기로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죠. 다시 줄거리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장례식 날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있었던 아버지 구스타프가 돌아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때 꽤 잘 나갔던 영화 감독인데 지금은 예전만큼의 명성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보통 이런 전개면은 아버지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눈물로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전개일 텐데 구스타프는 사과나 변명 대신에 다짜고짜 자기가 새로 쓴 영화 대본을 딸들한테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무대 배우인 큰딸 노라한테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달라고 하죠. 당연히 노라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대본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그 의도 자체가 싫은 겁니다. 구스타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는 평생 카메라 렌즈 뒤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온 사람입니다. 딸한테 직접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예술이라는 프레임을 빌려서 우회하려는 거겠죠. 근데 그 대본 내용이 하필이면은 구스타프 자기 어머니 이야기예요. 구스타프는 7살에 이 집에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목격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딸한테 나의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셈인데 노라 입장에서는 이게 화해가 아니라 예술을 핑계로 또 한 번 자기를 과거의 상처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쯤에서 큰딸 노라를 좀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꽤 성공한 무대 배우인데도 공연 직전마다 무너져 내리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 인물입니다. 노라는 평생 자기 감정을 숨기고 통제하면서 자기를 지켜왔죠. 아버지는 일찌감치 감정을 닫아버린 사람이고 어머니는 심리상담사여서 매일 남의 아픈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의 친딸의 감정은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죠. 근데 연기라는 게 결국 내 안에 닫아둔 감정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평생 잠궈둔 그 문을 한번 열어버리면 그 안에 쌓여있던 우울과 불안이 얼마나 무섭게 터져나올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노라의 심리를 보여주는 게 굴뚝인데요. 어릴 때 노라방 바로 아래가 심리상담사였던 어머니의 진료실이었거든요. 노라는 굴뚝에 귀를 대고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을 상담하는 소리를 몰래 엿듣고 자랐습니다. 이 굴뚝이라는 장치가 성인이 된 노라에게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그 굴뚝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트라우마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공간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연출 같았습니다. 결국 노라는 타인의 내면을 훔쳐보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위로받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노라가 캐스팅을 계속 거절하니까 구스타프는 헐리우드 스타인 레이첼을 캐스팅합니다. 엘 패닝이 연기했죠. 노르웨이어도 전혀 모르는 레이첼한테 억지로 연기하도록 시키는 건데 여기서 영화가 참 영리하다라고 느꼈던 게 레이첼을 그냥 소모적인 캐릭터로만 쓰진 않습니다. 리허설 때 레이첼이 영어로 독백을 하는데 나름 극 중에서 연기가 훌륭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똑같은 대사가 노르웨이어로,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아예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걸 레이첼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결국 레이첼은 구스타프를 찾아가서 이 대본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작품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대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가족이 쌓아온 상처의 밀도와 그 집의 공기를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인 거죠. 엘 패닝도 인터뷰에서 배우로서 가장 용감한 행동이 때로는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캐릭터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했던데 그 말이 좀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구스타프와 레이첼 사이에는 실제 부녀 관계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따뜻함과 신뢰 같은 것들이 오가거든요. 그리고 레이첼이 그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에 쌓인 감정의 에너지가 구스타프와 노라의 실제 부녀 관계로 이전됩니다. 레이첼이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노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겠죠. 여기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가장 단단한 기둥 같은 인물인 둘째 딸 아그네스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스타프가 떠난 이후 노라는 어린 동생을 돌봐야 했고 이제는 그 역할이 뒤집혀서 아그네스가 노라를 알뜰살뜰 챙기거든요. 아그네스는 역사학자로 일하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온 인물입니다.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나름 안정적으로 사는데 사실 그 안정적이라는 게 아버지가 내팽개친 집과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책임감으로 만들어내진 거죠. 노라가 아그네스한테 넌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고 난 이렇게 망가졌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그네스의 대답이 이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언니가 있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죠. 언니가 내 머리를 빗겨주고 학교에 보내줘서 나는 언니 옆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네스는 상처를 안 받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노라한테 온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 영화는 트라우마가 세대를 건너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사랑 역시 대물림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그네스는 할머니 카린의 진술서를 찾아서 읽게 됩니다. 노라와 아그네스의 할머니이자 구스타프의 어머니인 카린은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나치한테 고문을 받고 결국 그 오래된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입니다. 구스타프는 7살에 그 죽음을 목격하고 평생 감정적으로 고립되어서 살아왔죠. 다른 가족들이 그냥 덮어두고 싶었던 것을 아그네스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트라우마의 굴레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대본을 다시 읽어보니까 겉으로는 죽은 할머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노라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스타프의 반성과 후회가 깔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노라한테 이 대본을 꼭 다시 읽어보라고 설득을 하죠. 그럼 노라가 이 대본을 받아들이고 연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본 안에는 진짜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할머니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아버지가 딸들에게
차마 말로 하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노라 자신이 실제로 죽음의 문턱에서 봤던 개인적인 경험까지 다 들어가 있죠. 대본의 마지막 장면이 인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인데, 노라가 그 장면을 연기한다는 건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감각을 픽션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인 겁니다. 노라가 대본을 수락한 건 아버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평생 두려워하면서 도망쳤던 자기 자신과 드디어 마주해보겠다라는 용기 있는 선택인 거죠. 잃어버린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세트장 촬영 장면이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계속 실제 집을 고집하던 구스타프가 결국 집 내부를 똑같이 복제한 스튜디오 세트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실제 집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상처가 묻어 있다고 당장 부숴버릴 수도 없는 트라우마 덩어리 그 자체잖아요. 세트장은 통제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예술로 가공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죠. 노라가 그 세트장 안에서 마지막 자살 장면을 무사히 연기해내는 것은 그동안 통제 불가능했던 과거의 고통을 이제 스스로 통제하고 마침내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구스타프도 마찬가지죠. 비극을 그대로 재현해서 상처를 후벼파는 게 아니라 예술로 가공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비로소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촬영장이 세트장으로 바뀐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그토록 짓누르던 그 센티멘탈 밸류를 드디어 해체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영화 곳곳에 이 가족한테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영화 하나 더 찍어보려는 구스타프의 절박함, 그리고 늙고 병든 동료들, 세월에 찌든 낡은 집, 이런 것들이 계속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억지로 감동적인 화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전히 삐걱거리고 서툴지만 그래도 다시 서로를 마주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장면도 갈등이 싹 다 풀리고 속 시원하게 끝나는 사이다 결말은 아닙니다. 세트장 안에서 노라와 구스타프가 서로 마주보고 그냥 어색한 미소로 살짝 웃으면서 끝이 났는데, 그게 막 모든 상처가 치유된 듯한 그런 후련한 웃음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 아프고 껄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같이 찍어 나갈 수 있겠구나, 딱 그 정도의 약간 미세한 진전 정도? 그 정도의 미소이죠. 그래서 결국 제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센티멘탈 밸류. 금전적인 가치는 없지만 감정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 이 영화는 그 감정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붙들고 있을 것인지, 매몰차게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평소 취향에 딱 맞는 템포도 빠르고 자극적인 영화는 분명 아니고요. 하지만 다 보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니까 평론가들이 왜 극찬했는지, 칸에서 왜 기립박수가 터졌는지 충분히 납득은 되는 작품이더라고요. 마음속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센티멘탈 밸류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도 읽으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